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새 국무총리 지명이 있었습니다. 육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총리에 지목됐는데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상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도 도전합니다. 어떤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는지 오늘은 기생충 이야기도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길을 잃고 있는 국회 상황, 변화는 없는지, 또 북한의 답을 받지 못하고 출국한 비건 대표까지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육선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성과를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를 내걸고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농성 사태에 대해 극우 정치로 국회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남을 공개 제안한 데 대해서 북한은 어떤 담화나 보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후 4시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 대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안보리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5차 협상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6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94%가 방위비 대폭 확대 요구에 부정적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이 정식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한 수사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청와대 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네,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성과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정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뭐 깜짝 발표까지는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공식 발표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15대 국회부터 내리 육선을 지낸 현역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또 쌍용그룹 상무를 역임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기용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정 후보자가 서로 화합하며 경제 우선으로 내각을 이끌고 국민께 신뢰와 안정감을 줄 거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시대적인 과제로 통합과 경제를 꼽은 게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경제 성과를 이루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를 위한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성공한 경제인 출신이자 산업부 장관을 역임해 경제를 잘 알고 육선 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해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국회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지명하는 데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자신도 주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중시해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는 점을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내각을 확실히 맡아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책임 총리 역할을 정 후보자에게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방금 설명은 배경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발탁했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도 오랜만 아닙니까? 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현재의 총리인 이낙연 총리 지명을 직접 발표하는 등 모두 3차례 지금까지 직접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체계를 갖춘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정 총리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이낙연 총리에게도 책임 총리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며 감사를 표하고 이제는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총리로 임명이 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까지 필요한데요.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역량을 10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데스노트로 주목받아온 정의당은 국회의장의 총리 진출이 다소 우려스럽지만 그간의 경륜이 충분히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건 국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또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수하로 만드는 것과 같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네, 국무총리 지명을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기업을 방문해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젊은 직장인, 경력 단절 여성, 장기 근속자 등 10여 명과 함께 기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근로 여건과 경기 동향, 육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초청된 직장인들은 구로 디지털 단지 측에 추천을 요청해서 남녀 동수로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구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안팎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정치의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한국당의 규탄 대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조금 전에 끝나서 의원들은 현재 로텐더 홀로 돌아왔습니다. 이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규탄 대회는 이 2시간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앞서 집회 전부터 국회 정문 밖에는 경찰력에 막혀 진입하지 못한 집회자들이 길게 줄을 서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지지자들의 경내 진입이 가로막힌 가운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국회는 또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좌파 정권의 복장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대업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국회 정문으로 향했고 결국 국회 밖으로 나가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국회 난입 시도가 재현될지 걱정하는 시각들도 많았지만 국회 경내 진입을 아예 통제했던 탓에 우려했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로 여야 갈등도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는 국회 침탈의 날, 참사의 날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철저히 유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불법 집회와 폭력 행위를 교사,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직자 폭행을 당한 정의당도 어제 사태를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이정미 전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농성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건방지다니. 어디다 건방지다는 소리 하십니까? 이게 건방지다는 뭐예요? 마이크 들고 와서 하는 게. 사람한테 침 뱉어 머리 찌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누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다른 얘기하냐는 거예요? 없다 그래요. 저희 영상 다 보고 확인했어요. 본인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격앙된 반응으로 거칠게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4+1 협의체는 어떻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어떻게 진행 중이죠? 네, 연동형제와 석패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는 오늘 밤 원내대표급으로 또 한 번 만나 이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이 앞서 심 대표가 4+1 공식 협상 이후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 오늘 밤 회동이 각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 오후엔 야 3당 대표가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동을 마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이 연동형 의석에 상한선을 두는 것만큼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선거제 자체가 핵심 쟁점인 만큼 오늘 밤 4+1 협의체의 회동은 사실상 최종 타결을 결정짓는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입장이 각자 완강한 가운데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국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이제 딱 120일 남았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내년 4월 15일 선거일까지 달려가는 총선 레이스의 막이 사실상 올랐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를 차리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또 직접 전화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한데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과 27일이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이때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도 모르고 등록할 판이다. 안개 속 후보 등록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1대 총선의 규칙, 이른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가 합쳐지거나 없어지는 등 조정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만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가 어렵사리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다 해도 선거구를 나누는 획정 작업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청취,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선거구를 정하는데 보통 2달은 걸립니다. 사실 공직선거법대로라면 선거일 1년 전에는 선거구가 정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올해 안에 윤곽이나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4년마다 반복되는 관행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에도 선거일을 42일 남기고 선거구가 발표돼서 깜깜이 선거 논란이 일었고 19대 총선 때는 44일, 18대 총선 때는 47일을 남기고 선거구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가 늦게 정해지면 특히나 조정 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또 자신이 어느 지역에 출마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 구상이 어려운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하나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 간의 정책도 비교를 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책 실종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4년마다 게임의 룰조차 간신히 정하는 관행, 그래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또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그리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죠.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부가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군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의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화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리기사들이 파견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강압 수사로 엉뚱한 사람을 옥살이하게 했다면서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를 정식 입건하고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죠.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8차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진범 논란으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을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가운데 숨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37명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수사팀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8차 사건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누명을 썼다는 것과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실제로 8차 사건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데 주요 증거로 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료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고 가공하면서 감정 과정 중에 중대한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춘재가 자백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수사경찰관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 불리던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9차 사건 관련해 이춘재의 진술을 보강하고 재심 절차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당시 수사 기록 등을 면밀하게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고 살인과 강간 등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수사관들이 정식 입건됐다는 얘기인데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초등학생 김모양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 경찰관 2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재는 지난 1989년 7월 실종된 초등학생 김모양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뒤 김양의 손을 줄넘기로 묶었다며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김양의 유골을 발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인근 야산에서 수색하다가 김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발견된 유골은 이춘재가 말한 대로 손이 줄넘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이 이 유골을 발견하고 김양 가족에게 줄넘기에 관해 물어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유골 발견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뒤 김양 사건을 실종사고로 축소했습니다. 지난달 30여 년 만에 재개된 수색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건을 단순 가출 이런 걸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분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지휘한 형사계장을 포함한 경찰 2명을 증거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 등 합동조사단이 2번째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동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정도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1차 감식 때 확인했던 발화 지점인 천장 열선 주변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추후 경보음 작동 여부 등 시설 관련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소방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북한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결국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뿐 아니라 앨리스 누커 미국 NSC 한반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다른 인물들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비건 대표의 약식 회견에 대한 공개적인 담화나 보도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주기를 맞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만이 방송을 통해 보도됐을 뿐입니다. 비건 대표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늘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고 함께 공항 의전실로 향했습니다. 막판까지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이런 상황을 공유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의 공개 대화 제안은 유효하니 연내에 대화가 아직 이뤄질 가능성을 기자가 묻자 북미 대화가 이뤄져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며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 일정을 오늘 정부 관계기관 방문과 대학, 비공개 강연 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에서 자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과 만난 뒤 모레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북미 접촉 없이 이대로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어제 약식 회견을 통해 북한 카운터파트를 향해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말 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까지 와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점 등을 살펴보면 북한의 연말 시한 주장을 의식해서 마지막 대화 가능성을 타진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응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첨단 장비 반입 금지, 또 대북 제재 완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일 이대로 상황 변화 없이 다음 주를 맞는다면 북한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른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재 완화 범위에는 남북 철도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할 것을 안보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북미 간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우선 남북 철도 사업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안보리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47개 국가에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북한 노동자는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데 중국은 아직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제안은 송환 시점과 함께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숨통을 트이워주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제안에 미국은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기상조적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도발 고조를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목표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 단결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의 이번 반응은 국제사회의 일치 단결된 대응을 들어 중국, 러시아의 대북 공조 이탈 움직임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은 70%,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가 되도록 맞추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서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계획입니다. 네, 부동산도 그렇고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렇게 사회 문제를 떠안고 사는 우리 사회는 앞으로 10년 뒤엔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사람은 늘어나지만 60세 이상 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면서 실제로 사업장 등에서 일을 하는 이른바 경제활동 인구는 2022년부터 오히려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는 2028년까지 만 15살 이상 인구 변화만을 따져봤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5살 이상 인구는 191만 명이 늡니다. 그런데 60살 이상이 505만 명 늘어서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15살에서 64살까지만 보면 같은 기간 260만 명이 줄어든다는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써야 할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64살까지 실제 일하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대로라면 지금까지 줄곧 늘어오던 이 인구의 증가세가 오는 2022년부터 꺾입니다. 저출산 시대 태어난 아이가 젊은이가 되어 있을 10년 뒤 걱정대로 청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반면 55살 이상 장년층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규 인력의 요구를 학교는 따라가지 못해서 앞으로 10년 뒤엔 고졸 인력 60만 명, 대졸 인력 45만 명이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We are fully aware of the strong potential for North Korea. 네, 북한은 끝내 묵묵부답, 비건 대표가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출국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새벽에 유엔의 대북 제재 중에 일부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정대로라면 비건 대표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좀 혹시 뉴스가 있을까 봤지만 북한은 답이 없고 왜 답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제 비건 대표가 뭐 약식 기자회견까지 하고 브리핑룸을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북미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격인데 그러면서 북한이 얘기한 새로운 셈법을 내놓질 않았어요. 조금 좀 비슷한 얘기가 무슨 타당성 있는 단계, 요게 조금 약간 솔깃하긴 한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원하는데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다. 뭐 좋은 얘기인데 북한은 지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선 폐기하지 않으면 아예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 굉장히 그 높은 그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대화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진정성을 북한이 보기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북한으로서도 이렇게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비건 대표가 일본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좀 전향적이라고 얘기가 되면 북한이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한국으로 다시 온다면 대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번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약간 고개를 숙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아직 2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실무 협상, 뭐 정상회담은 뭐 금년 내에는 어렵지만 실무회담이 연말에 개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이제 연말까지는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앞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를 해야 된다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건데 그게 세 가지인데 굉장히 좀 들어주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뭐 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북 제재 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뭐 이거 하게 뭐 저 초기 단계에서 우린 줄 수 있다. 한미연합 훈련 뭐 내년도에는 또 아니면 저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돈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미국이 먼저 제시해 주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그런 구체성 있는 얘기를 뭔가 했다면 북한이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비건 대표도 지금 미국 내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는 뭐 그렇게라도 해서 협상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탄핵의 내용이 외교 정책을 활용해서 국내 정치에 악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또 미국 내부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그냥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타협할까 봐 이제 걱정하는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는 제안하되 구체성 있는 양보 조치는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안 나온 거죠. 혹시 그 구체적인 양보 조치라는 거 하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만나자는 얘기 정도 하고 물밑으로는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데는 물밑 협상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하던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은 비건 대표가 여러 차례 한국으로 왔지만 외교부의 그 브리핑룸을 처음으로 이용했고 그다음에 회견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뭐 내용이 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경청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중한 태도는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기한테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이 아니고 협상팀 자체가 왔거든요. 협상팀은 언제든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협상에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양보안은 하나도 안 내놨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 올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지존인데 지존이 설정해 놓은 시한에 대해서 우리는 데드라인 설정한 적 없다. 그렇게 했으니까 좀 북한으로서는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체면은 충분히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더 크게 자극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건의 얘기를 듣고 정말 빨리 그냥 저 장거리 미사일 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며칠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뭐 최근에 동창리 시험 발사장이라든지 이런 움직임 같은 건 더 이제 나오진 당분간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엔진 실험 두 번 한 거고요. 그거는 여차하면 지도부의 지시만 있다면 쏠 수 있다. 네. 그거 태세를 갖추는 거고 대미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그 태세를 갖추는 거지. 지금 뭐 진짜로 크리스마스 때 쏘려고 한다면 그 미사일 그 발사체가 도착해서 이렇게 뭐 뉘어놓든지 뭐 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좀 쏠 이유도 없고 그걸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기에는 지금 북한이 잃을 게 굉장히 많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내년 1월 말이나 그때 가서 도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말까지는 전 도발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태세를 갖추는 정도로 네. 보고 계시고 지금 비건 대표가 공식 만남을 제안한 것도 일종의 뭐 본인은 데드라인이 없다고 했지만 연말 시한을 북한이 정한 그 시한을 의식한 것이다. 네. 맞물려서 지금 오늘 새벽에 그런 시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초안을 네.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결정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죠.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김정은의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 나오는 거 바로 봐서는 일단 자력갱생 노선으로 간다. 네. 미국과의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강화해서 교육도 해가면서 위기를 벗어나겠다.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간의 관계도 할 수도 있다. 요 정도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연연이 지금까지 속아왔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중대 제안의 전 내용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의 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섭섭해할 만한 장거리 미사일 지금 쏜다. 그러면 김정은이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길 못 가죠.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까지 장거리 미사일 쏘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자 그러는데 오히려 추가 제재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은 석유, 원유 원유나 정유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면 북한은 오히려 내년에 이제 당창건 75주년에다가 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이제 마무리되는 해인데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과연 그렇게까지 도발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나?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새로운 길은 결코 엄청난 도발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과의 대화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 요 정도이고 오히려 비핵화를 진행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서 미국을 왕따시키겠다. 사실 뭐 초강대국이 왕따가 되겠습니까? 근데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한다. 그러다 보면 트럼프도 이제 다음에는 대통령 뭐 몇 년 있으면 그만둘 테니까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랑 협의하겠다. 이런 걸로써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이 갖고 갈 수 있는 카드가 말씀하신 대로 자력갱생 카드가 있고 네. 또 중러와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 네. 미국과 협상을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국과 협상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중러와 협상을 좀 잘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2000년경에는 북일 교육이 북한의 교육에서 제일 많았어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남북 교육하고 북중 교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북중 교육이 북한의 대외 수출의 92%, 그리고 러시아하고 합하면 95%인데 뭐 유엔에서 제재하고 미국이 제재해봤자 중국과 러시아만 풀어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그 안보리에서 제재 몇 개 해제해 주라. 네. 이게 아주 복합적인 노림수인데 한국에 대해서 미소 메시지도 있어요.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예외로 해주자.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노동력 계속 활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우리 중국과 러시아하고 같이 협력해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지금 결의안이 나온 거죠. 물론 뭐 부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거는 이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반대하면 채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채택 안 되지만 대북 제재안의 효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김정은의 새로운 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 3법을 더 이상 발목 잡기 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리게 될지도 모르는 본회의에서도 유치원 3법은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여전히 뒤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항상 맨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인영 대표한테 물어봐요. 이인영 대표한테 물어봐요. 이인영 대표한테. 황교안 대표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딴 데 가서 유치원 3법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밟고 가겠다는 잔인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략적 이해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 3법 폐기버스터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소리 지르고 제 기자회견조차 방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고 눈물 납니다. 바로 그냥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거 시대 안 되겠네 진짜. 하경진은 물러가라! 하경진은 물러가라! 하경진은 물러가라! 로텐도울이 자유한국당 건가요? 여기 자유한국당이 전세는 건 아니죠. 로텐도울은 우리 국회의 것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 선생님 기자들 먼저 받고 제가 선생님하고 토론 따로 할게요. 아니 이번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반대할 수 있고 유치원 3법 수 있는데 제가 5분 안에 정리하려고 자꾸 와서 이러시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요. 아니 더 해도 돼요. 아니 토론을 신청하시든가. 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 연합회장을 할 건데요. 토론 한번 하시죠.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유치원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드릴게요. 앉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좀 인터뷰 좀 할게요.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4+1 정당 대표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저쪽 취재하실 것 같은데 취재하시고 이따가 좀 할게요. 남은 와서 왜 이러냐고. 토론 안 할 거죠? 하라고. 아까 토론하자고 하신 분 토론 안 할 거예요? 방송 토론하자고. 방송 토론하자고. 싸우러 가. 네, 이번엔 기생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2개 부문 예비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네, 각종 최초 기록을 쏟아내고 있는 영화 기생충. 과연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도 거머쥐게 될까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오늘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이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로컬이다. 왜 그동안 상 못 탔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아무튼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아카데미상은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들만 대상으로 하는 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컬 영화상이 맞죠.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 있는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아카데미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의 권위나 또 그리고
그 상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시장에서 그 시장이 검증하고 또 그 나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주는 상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인식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카데미 협회가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상업적인 영화로 또 작품성 있는 영화로 인정받는다는 측면의 의미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그 예비 후보로 된 부문을 보면 국제 장편 영화상 그리고 주제가상 이렇게 두 개 부문인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예비 후보라고 하면서 9개 부분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각본상이라든가 감독상이라든가 또 작품상에 우리가 후보가 되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예비 후보로 발표를 먼저 관행적으로 하는 9개 부분에 주제가라든가 또 외국어 영화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흔히 외국어 영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외국에서 제작되어 있는 작품들인데 미국 내에서 개봉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에게 주는 상이고 주제가상은 상당히 저는 의외인데 이 주제가에 작품 전체의 메시지가 제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알라딘의 주제가 스피치레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겨울왕국의 주제가 인투 더 언노운이라든가 이런 노래랑 같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노미네이트가 돼 있어요. 그 소주 한 잔이란 그 노래. 예, 소주 한 잔이란 그 노래인데요. 최우식 씨가 불렀습니다. 전문 가수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이 아카데미 협회가 제대로 꿰뚫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상에서 수상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죠. 미국 현지에서도 소주 한 잔의 감성을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의 그 어떤 멜로디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한국적인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거 선택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번역에 더 신경을 썼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품들과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가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뭐 겨울왕국 2라든가 또 그리고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작품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외국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체코의 더 페인티드 버드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의 레 미제라블 그리고 또 세네갈의 아틀란틱스 또 에스토니아의 진실과 정의 등등의 한 10편 정도가 예비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예비 후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편, 6편 안팎으로 본 후보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 우리 그 버닝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까지는 올랐었거든요. 근데 본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아카데미 본 후보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고 최초의 기록이 될 텐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주제가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국제 장편 영화상에서는 본 후보에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해서 본상 수상 가능성까지도. 그러니까 국제 장편 영화상뿐만이 아니라 작품상이든 각본상이든 뭐 이런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다 얘기 듣고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수상 가능성도 높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봐서 수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북미의 지역 비평가 협회 상들을 다 휩쓸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상들을 주는 기관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상을 줬던 게 이제 뉴욕 비평가 협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국어 영화상을 먼저 받았어요. 그다음에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또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LA 비평가 협회상에서는 3관왕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송강호 씨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감독상도 받았고 그리고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는 4관왕을 했어요. 외국어 영화상과 작품상을 받은 몇 개 안 되는 외국어 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4개를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쾌거를 올렸는데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생충의 가치가 비평가들한테 제고가 되고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또
미국 내에서 흥행 성적이 엄청납니다. 미국에서 59주 동안 지금 계속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와이드 릴리즈 형태로 굉장히 꽤 많은 상영관도 갖고 있고 수익만 231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상업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작품성으로도 네. 인정받았고 그 평가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반짝해서 뒤에 오히려 사그라드는 영화도 있는데 기생충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그래서 더욱더 아카데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아카데미가 그 원래는 이제 뭐 백인들의 잔치다 이런 비판도 듣고 예. 그러니까 외국 영화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이런 또 시각도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엔 이런 걸 좀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기생충의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예. 측면이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흑인 배우들에게 상당한 배려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성이라든가 소수자성에 대한 근본적인 행태가 변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말 화끈한 것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실제로 아카데미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줄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카데미 협회 자체가 굉장히 지금 스스로 그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기준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기생충 같은 작품한테 상을 준다는 건 스스로도 뭐 창피하다든가 뭐 논박에 오른다거나 이럴 염려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자신들의 보수성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잘못된 기준들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카데미에서 의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영화의 측면에서는 영화 산업적 측면에서는 진일보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세계 3대 영화제 하면 칸 영화제, 베를린, 베니스 이렇게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데 권위 면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뭐 아카데미는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먼 영화제 이렇게 좀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의 상이라고 하는 것과 아카데미 상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자 영화제에 출품되는 상들은 전 세계의 영화 제작자들과 또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 그리고 그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원들 거기에 보면 비평가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엄선을 해서 자기네들 기준으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해의 최고라고 해가지고 뽑아 올리는 것이고 네. 아카데미상은 미국 내에서 제작되거나 혹은 개봉된 작품들에 한해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와 또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3대 영화제가 더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의 그 규모라든가 또 영향력 이 부분에서는 아카데미가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3대 영화제를 다 합한 만큼의 어떤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아카데미의 영향력들은 아직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 나라 영화사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사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최종 결과는 좀 언제쯤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골든글로브가 있습니다. 골든글로브가 다 내년도 1월 5일에 발표가 되죠. 그다음에 아카데미상은 내년도 2월 9일에 발표가 되는데 2월 9일요? 골든글로브에도 상관왕에 지금 그러니까 상관왕 아니고 세 가지 부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글로브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점을 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는다. 여기서는 외국어 영화상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작품상이 되려면 영어 대사가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국어 영화상밖에 못 받지만 만약에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 아카데미에서 상을 내줘야 되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1월 5일 골든글로브를 지켜보시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은 항상 그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물론 수상 자체가 화제가 되겠습니다만 또 그 소감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사고로 실종된 통영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 선원에 대한 집중 수색이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종료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집중 수색을 종료하고 경비를 병행한 수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색 기간 동안 함선 620여 척, 항공기 160여 대, 연인원 6,600여 명이 투입돼서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자를 수색했습니다. 통영시는 가족들 뜻에 따라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자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62살 김모 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70대에서 80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당신은 첫사랑의 보디가드, 아빠의 핫팩, 아이들의 놀이터, 친구의 꽃길, 그리고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 당신의 보험이 더 좋은 세상의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서로의 보험입니다. 함께 가는 인생금융 삼성생명. 오늘 밤 4+1 협의체 회동이 열립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야당과 민주당은 밤 9시에 만나 선거제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6선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정세균 지명자는 집권 후반기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역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며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 무언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스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서로 경고를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 2개 부문 예비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첫 외국어 영화로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저녁 숙적 일본과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벤투호는 선수들의 부상 악재로 최상의 전력은 아니지만 반드시 동아시안컵 3연속 우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안팎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정치의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의 규탄 대회는 지금은 끝난 상황인 거죠?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이 자유한국당의 규탄 대회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끝나고 이제 국회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이 국회 정문 밖에는 집회 전부터 경찰력에 막혀 진입하지 못한 집회자들이 길게 줄선 가운데 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국회는 또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대업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이 국회 정문으로 향했고 결국 국회 밖으로 나가 규탄 대회를 벌였습니다. 이 어제와 같은 국회 난입 시도가 재현될지 걱정하는 시각들도 많았지만 국회 경내 진입을 아예 통제했던 탓에 우려했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행사에도 지지자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국회 측은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집회가 격화할 만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여야 갈등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는 국회 침탈의 날, 참사의 날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철저히 유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불법 집회와 폭력 행위를 교사,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직자 폭행을 당한 정의당도 어제 사태를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이정미 전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농성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디다 건방지다니! 어디다 건방지다는 소리 하십니까? 사람한테 침 뱉어 머리 찌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누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다른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 영상 다 보자 확인했어요. 본인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네,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연동형제와 석패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는 오늘 밤 원내대표급으로 또 한 번 만나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이 앞서 심 대표가 4+1 공식 협상 이후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한 만큼 오늘 밤 회동이 각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 오늘 오후엔 야 3당 대표가 만나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회동을 마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연동형 의석에 상한선을 두는 것만큼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선거제 자체가 핵심 쟁점인 만큼 오늘 밤 4+1 협의체의 회동은 사실상 최종 타결을 결정짓는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입장이 각자 완고한 가운데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국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세균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지만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실형 선고, 이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죠?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화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이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4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숫자가 정해집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시작됐습니다. 앞자리는 생년월일 6자리, 뒷자리는 7자리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태어난 지역을 뜻하는 고유 지역번호가 들어갑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였지만 출신지를 알아챌 수 있어서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멍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은 아예 채용도 하지 말아라. 출신지와 생년월일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지역번호가 일괄 부여된 세터민의 경우 중국이 이를 식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뒷자리 6자리를 임의의 숫자로 채워 넣는 겁니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개편 비용은 없습니다. 체계가 바뀐다고 해도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새로이 주민등록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착오에 있어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특별점검과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딴 언급 이후 여성가족부가 간담회를 열며 관련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가족 실태조사 때 1인 가구 부분을 별도로 넣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회 전 영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족정책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별, 연령별, 또 생애 주기상의 위치별 그 특성을 감안하여 아주 국민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앞으로의 정책에 1인 가구 대책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3월에 시행할 가족 실태 조사에도 1인 가구 부분을 처음으로 포함합니다. 3월 달에 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처음으로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운영될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도 1인 가구 부분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앞서 2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거 지원 등 1인 가구의 주된 요구사항도 파악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1980년 4.8%에서 지난해 29.3%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 모두 여전히 4인 가족 중심이라 새로 만들어질 1인 가구 정책은 변화와 함께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때문에 정책의 핵심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질 복지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들여온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억 원 상당의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30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 2곳에 대해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기는 난임 환자가 체외 수정을 시술할 때 쓰는 체외 수정 보조 부하술용 레이저 기기로 한 대에 5천만 원을 달하는 고가 장비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 기기가 잠재적 위해성이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급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비용을 줄이고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수입이 쉬운 등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뭔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거라면서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 두 정상 간 약속했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움직임에 대해 직접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But we'll see.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실시할지도 모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겨냥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재차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북한이 동창리에서 1차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자는 촉구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에 회동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정한 시한인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렇듯 서로 간 경고가 잇따르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데에는 양국 무역당국 간의 계속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출 규제 철회 문제에 대해 대화를 거듭해가면 철회 검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는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경기력 분석 평가에서 토트넘 구단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국제축구연맹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 분석한 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82점을 받아서 토트넘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델리 알리가 79점, 해리 케인이 75점을 기록해서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분야별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회 창출 85점, 돌파 78점, 슈팅 73점 등 공격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좋았고 수비수에게 중요한 지표인 볼 소유권 회복, 상대 공격 저지는 10점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95점을 기록해서 바르셀로나 MVP에 오른 반면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팀 내 최고점을 받고도 MVP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는 유색 인종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포스터에 원숭이 그림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탈리아가 자살골을 넣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인 마리오 발로텔리는 지난달 세리아 경기 중 관중석을 향해 공을 걷어찼습니다. 상대팀 팬들이 원숭이 울음소리로 야유를 보내며 인종차별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색인종 선수에 대한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행위는 언론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달 초에는 유색인종 선수가 속한 팀들의 금요일 경기를 앞두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기사 제목이 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파 회장까지 나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 상황. 이번엔 세리아 사무국이 시작한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포스터에 인종차별의 상징과도 같은 원숭이 그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반대 단체는 이탈리아 축구가 또다시 전 세계 사람들의 할 말을 잃게 했다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터 제작자는 인간은 유인원에서 시작했다는 진화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Che siamo tutti scimmie, girando il concetto. E quindi ho fatto la scimmia, diciamo, occidentale con gli occhi azzurri, bianca, la scimmia asiatica con l'occhio a mandorla. 제작자는 또 누군가가 유색인종 선수를 원숭이로 부른다면 우리 모두 원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ispondendo appunto alla domanda che sentivo qui, perché proprio le scimmie? Cioè, una cosa contro il razzismo metti le scimmie? Sì, perché a un certo punto, visto che è impossibile. 논란 속에 원숭이 그림을 사용한 인종차별 반대 포스터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세리아 사무국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부진을 면치 못했던 프로농구 KT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9년 만에 7연승을 달리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이 상승세 중심에는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 허훈이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가 훨씬 큰 외국인 선수를 앞에 두고 그대로 솟구쳐 올라 석점슛을 꽂아 넣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림을 향해 돌진한 뒤 득점과 함께 상대 반칙까지 끌어냅니다.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아버지 허재의 선수 시절 모습을 똑 닮은 허훈의 거침없는 플레이입니다. 허훈은 올 시즌 경기당 평균 16.5점으로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고 7.4개의 어시스트로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허훈을 중심으로 하는 KT의 상승세는 올 시즌 프로농구 판도를 결정지을 돌풍의 핵입니다. 거침없는 공격 농구로 평균 득점과 석점슛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9년 만에 7연승을 달리며 SK의 선두 자리마저 호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 선수들은 정말 사기가 많이 올라 있고 연승을 하면서 무서울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차이 있었던 부분이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KT는 NBA 출신의 외국인 선수 멀린스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 전술에 녹아들며 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양홍석과 김현민 등 국내 선수들도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 KT의 가파른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는 김광현 선수가 내셔널리그에 속한 세인트루이스 구단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광현의 미국행은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메디컬 테스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메디컬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메디컬 테스트를 제안한 건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샌디에이고와 시카고 컵스 등 영입에 관심을 보인 구단과의 협상 창구도 열어둘 전망입니다.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네, 요 며칠 포근했던 겨울 날씨를 뒤로하고 내일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밤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상 8.1도였지만 내일 아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무려 11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추위 속에 또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동쪽에서는 빙판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내일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3도, 청주와 대전 영하 2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 대구 8도, 강릉도 8도, 창원 1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는 성탄절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CJ ENM을 피해자로 규정을 해 논란입니다. 잠시 뒤에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